고맙습니다. 요즘 제약업계로 이렇게 이직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로 신경안정제를 생산하고 네네네. 상당히 먹혔어요. 그러니까 기생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베놈 이런 것처럼 그런 영화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현실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이렇게 극히 우매한 정당이라는 의미의 극우 정당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극히 네. 우매한 우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을 차례차례 다 떠나서 지금도 네, 떠나고 네. 있고 네. 그리고 극히 우매한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그 당원 베이스가 바로 그 정광훈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네. 당원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알량한 자기 당 안에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조아리고 아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벌어진 현상이니까 늘 있는 현상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예. 아니, 먹힌 거예요. 예. 아니 먹힐 데가 없어서 그런데 먹히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여당이 진짜 열받는 것은 그 전례를 봤기 때문에 또 유력 정치인이 거기 조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이도 거기 갔어요? 완전히 그냥 정치 낭인이었다가 정광훈 집회 나가고 그랬어요. 예, 지금 사람들 다 잊었지만. 예. 그럼 뭐 먹힌 겁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네. 정부도 먹혔는데 뭐. 정부까지. 다 먹혔잖아요. 그 부정선거론, 음모론부터 그러네. 시작해가지고 네. 싹 다 먹힌 거예요. 종북주의자, 뭐 반체제 세력 이게 다 그거에 다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 집단 여당이 다 거기 먹혔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문제거든요. 네. 다음 정부 때는 허락하지 말아야죠 이런 사람들. 네, 이제는 그걸 처단하고. 좀 제대로 일단 정리하고 제대로 또 세워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그 유시민 작가님 뭐 굉장히 이런 말 듣는 거 힘들어하시지만 이 말씀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님 왜 중요하냐? 진짜 최근에 너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김어준 씨가 이제 국회에서 북한 공격 유도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그날 우리 녹화가 있었잖아요. 생방이었어요. 생방이었구나. 예. 생방이었구나 그때. 그때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김어준 씨의 저 발언은 좀 적절치 못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어준 씨 관련 발언을 가지고 사과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유시민 작가가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나 매불쇼에서 네. 생방에서 그 부분을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어. 아니 합리적으로 정리했던 건 아니고 그게 실제 그랬을 가능성? 그러니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 네. 저게 확실한 사실이 는 아니겠으나 네.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우리가 아예 원천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네. 라는 정황을 이야기한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해줬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상당 부분 사실인 상당 부분 걸로 사실에 가깝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연락드리면 오세요 그냥.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방송에서는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실 때마다 나오시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체육 앵커의 아픔도 있었죠. 그러니까 저를 약간 좀 희생은 네네네. 있었죠. 저건 셀프 디스를 야무지게 했죠. 예. 브래드 셔먼 대신에 로버트 할리 불러와라. 예, 예. 저 은퇴할 뻔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인정하셔야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뭐. 에이, 예. 네. 그때 또 권순표 앵커님이 질문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어로 얘기했을 때 한 번 더 그 질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권순표 앵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긴 했죠. 네, 사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내 영어 수준이 제가 그 뉴스 하프타임 때 솔직히 말하면 내 영어 수준이 거기까지는 안 돼서 그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유시민 작가 말에 뼈가 사무친다. 내가 그때 질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었어? 그 아니, 그게 아쉬움을 아니고 그때는 깊게 나도 남기셨어요. 그거를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별 좀 신기한 얘기를 하는 미국 국회의원이 있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게 여기서 진행 중인 어떤 일과 연결되기가 어려운 발언이지. 돼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그렇죠. 그 MBC 관계자분들도 그때 매불쇼를 생방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를 별도로 빼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엄청 화제가 됐어. 끝나고 매불쇼가 끝날 때쯤에 그거를 별도 클립으로 뽑아서 올리더라고요. 그때 브래드 셔먼께서 시간이 없다 하셔가지고 통역을 붙여서 인터뷰한 게 아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순표 앵커님 영어를 듣고 바로 이제 한국말로 질문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단하시네. 오, 훌륭하시네. 그래서 대단하시네.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으셨다. 그게 어디야? 대단하신 거죠. 네, 아무튼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맞아요. 네, 짚어주셨죠. 그러니까 연락드리면 바로 나오셔라. 이게 제 주제 문장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 빌드업을 이렇게 네네네. 하니까 바로 나와달라 이 얘기 하려고. 확실히 저랑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방 나오십니다. 알죠. 정확하셨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병을
완치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빨리 제거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거함에 있어서 이 걸림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걸림돌들을 오늘 다 하나하나 박살을 또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도 오늘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또 예방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작가님? 일종의 병인데 사회가 앓는 병 같은 건데 이 병이 난치병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수술 한번 했다고 끝나는 병이 아니고 이게 암이나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몸속에서 제발. 예, 발생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 어떤 독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암 같은 거예요. 아직 인류가 이 암을 정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의 기본 생리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모든 암 환자는 각각 다른 병을 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표준적인 처방이 어려운 암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거는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제 오류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네. 세포 분열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상피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쪽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똑같은 줄기세포에서 나간 그 상피세포거든요. 네. 이게 상피세포는 외부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선이에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충병을 투입해야 되니까 세포 분열을 계속합니다. 네. 세포 분열을 할 때 일정한 확률로 복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나오냐 하면 한 사람의 몸이 하나의 우주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 안에서 뭐 10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일을 하고 그 때가 되면 시계가 꺼져서 죽어요. 네. 죽을 때가 되면. 네. 근데 얘 안 죽는 거야. 우리 진짜 유기체 몸속에 암세포라는 거는 다른 정상 세포들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신하면서 자기를 복제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자기도 살 텐데 이 유기체가 죽건 살건 상관없이 어머나. 목표가 나를 증식하는 게 목표인 세포예요. 이게 암세포거든요. 야, 이거 딱 진짜 이거 국민의 힘이 떠오르네. 그쵸? 진짜로. 이 나라가 죽든 말든 나만 지들끼리 뭐 살겠다고 난리치는 네. 딱 그 모습이 연상이 안 될 수가 없네. 이게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이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뭐 암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투여해서 특정한 암세포를 죽이는 요법이라든가 네. 또는 뭐 방사선 동위원소나 뭐 이런 거를 써여 가지고 거기 공격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발견한 암세포를 죽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몸이 상처를 입는 거고. 상하죠. 그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암세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 암 우리가 보통 전이라고 얘기할 때 네, 네. 아이고 뭐 위암으로 시작됐는데 다 퍼졌습니다. 퍼진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동시에 암세포가 자라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수술을 했는데 다른 것들이 골기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누는데 암을 그 스테이지 3B 그러니까 3단계의 B 후반부 그때부터를 암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가 캔서입니다. 그 앞에는 종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 3B가 뭐가 다르냐 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이제 그때부터 진짜 암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게 박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그렇지. 새로 성장,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는 거죠. 맞아.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나이 많은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하고 젊다고 아주 훌륭하고 이게 아니더라 이거야. 아니요. 맞죠. 아주 젊은 암세포도 많아요. 나 이번에 많이 봤잖아. 더 빨리 전이 돼가지고 더 썩었어. 나 많이 젊은 정치. 봤잖아. 아유 너무 실망스럽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죠. 그렇죠.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잖아요. 하죠. 그걸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칸트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그냥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에요. 이래요. 이게 아는 게. 그러니까 맞아.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다면 세상이 엉망될까? 이러면 그런 일을 회피하게 된대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대요. 네. 자연이 우리에게 준 본성이래요. 그게. 네. 이걸 도덕법이라 그러거든요. 배우지 않아도 안다고 했어요. 칸트 네. 선생님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제 문화인류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문명권에서 서로 교류가 없이 거의 비슷한 도덕률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 모두 그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제 오류야. 오류야. 안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요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세포거든요. 결국 지들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세포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살려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나가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지만 동시에 내가 소속해 있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훌륭할 때 나의 삶도 훌륭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 모두가 나처럼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이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네. 근데 이거를 막 하는 자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암세포예요. 지금 내란 세력의 행동 양식을 보면
이거예요. 예. 맞아. 서로가 서로를 피해를 줄 수 있지 않나? 이 복제 오류가 난 집단들은. 자기들끼리는 교신이 잘 돼요. 아 그래 자기네들끼리 또 딸딸 또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엄청 커지잖아. 오류끼리는? 그래 빠른 속도로 커져. 어느 한쪽에 싹 도려내면 다른 쪽이 막 성장해요. 와, 그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표적 항암제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네. 그죠? 이제 어떤 암세포의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특징을 가진 애를 잡아먹으라고 항암제를 들여보내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걸 싹 감추고 아, 정상 세포인 것처럼 싹 숨어요. 그렇지. 그리고 항암제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눈치 싹 보다가 항암제가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다시 나타나서 알겠지. 한덕수? 뭐야? 어떻게? 뭘다막 야, 너무 야, 이렇게 떠올라봐. 비유할 때는 조용히 신경내지 마. 알겠습니다. 네. 비유할 때는 각자의 국무위원들이 막 떠오르는 막 그러니까. 떠올라. 아 진짜. 대단하다. 아니 나라가 막 지금 망해가는데 그 조폭들처럼 다발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와, 난 기자회견하고. 거기서 진짜 짜증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979년, 80년 그때 한번 이 병이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전두환 정권이라는 게 그때가 암이 들어차가지고 막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독재가 횡행하고 부패가 짝뜨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걸 우리가 6월 항쟁으로 극복해냈잖아요. 5.18 광주에서는 했는데 면역 세포의 힘이 부족해 갖고 암세포한테 다 잡아먹혔어. 그래갖고 7년 동안을 싸운 끝에 드디어 면역 세포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6월 항쟁으로 그걸 뒤집어 엎어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와. 다시 그 병에 덜컥 걸렸는데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 감기도 한 번 안 걸려 이랬던 사람이 암에 덜컥 걸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년 반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덜컥 걸렸네. 예,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가지고 아. 발암물질은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라고 말하는 언론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서 암세포를 못 알아보고 예. 그렇게 돼서 그때 딱 자리 잡은 이 암세포가 용산에 또 아리를 들고 모든 국가기관에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제 내란 세대까지 왔는데 왜 내란을 벌였냐 하면 면역 세포들이 강해가지고 아 너무 들고 강한 일어난 거야. 우리 이제 T 세포, 뭐 그러네. 대식 세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원래 우리 몸속에 암 세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암 세포 보면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총선을 했는데 포위당했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몸을 키워가지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한 게 군대를 동원한 거지. 근데 면역 세포들이 엄청 활발해갖고 막 그 밤에 막 개헌군보다 더 일찍 국회를 둘러싸가지고 막 탱크 앞에 다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권리했다가 실패한 암세포 조직을 박멸하는 찾아내서 지금 없애는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네. 제일 큰 암종이 자리 잡고 있던 데를 도려낼 수 있는 수술에 지금 착수한 거고. 아 명의 외과 의사 나타난 거야. 근데 말씀 또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몸이 건강했다. 그렇네. 건강하진 않았는데 병에 걸렸어요. 몸의 균형이 파괴됐어요. 근데 면역 체계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 면역력을 복구를 해가지고 역공을 펼치기 시작해서 고립되니까 발악을 했다가 지금 더 이제 죽게 생긴 거지.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분리하니까 이렇게 숨기고 친위 쿠데타니까 모든 권력기관에 공범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공범이라고 나오면 맞아 죽으니까 지금은 전부 아닌 것처럼 다 감추고 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다 뿌리 뽑기는 되게 그래도 이제 암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거든. 그리고 구석구석 검사를 잘한단 말이야. 그쵸. 수시로 4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거지. 그러면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보다 오히려 또 장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관리 잘하면 돼요. 그렇네. 그 암세포들도 이거 너무 강해. 이땐 나가면 안 돼. 이래서 못 나오게 딱 막아야지. 그렇습니다. 더 기세게 잡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도 참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 네. 바로 윤석열이 체포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다는 사실. 와 그런데 이거 하나 발부받는데 33시간이 걸렸어요. 33시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잖아요. 뭐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최초라고는 하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나 싶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병이 얼마나 뿌리 뽑기 어려운 병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한덕수 씨예요. 네. 한덕수 진짜. 네. 한덕수 씨가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탄핵을 당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잃었어요. 네. 근데 그게 뻔히 보였거든. 네, 자연스럽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뭐 무속이네 막 이런 말들도 많았잖아요. 에이, 그거는 이제 한덕수 씨를 너무 모욕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할 때는 네. 누군가를 이해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방법을 동원 수단을 쓰면서 한목적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하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막 무속에 그는 윤석열 하나로 좋게 만인이 다 윤석열처럼 어리석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이 병을 치유하려면 제일 병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윤석열을 도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켜놨는데 아직 파내지는 못했잖아. 그렇죠. 탄핵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인용해서 완전 내쫓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찰에서 이런 수사기관 수사에서 처벌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에 협력해
공격했던 공범들을 다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암덩어리 더 이상 커지지 않기만 해놓은 예, 겁니다. 네, 커지지 않게. 그렇죠. 네. 일단 수술 허가가 난 거예요. 지금 아. 이제 그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네. 근데 이 암세포들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우리 어떤 세포가 암세포냐 정상세포냐를 알아보려면 어떤 세포의 행동 방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도려내는 걸 못하게 막는 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범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당연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잘려나가는 걸 막으려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못하게 막아야 돼. 네. 180일 동안 막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80일 동안 막으려면 180일 동안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못하게 하면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위치에 있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암세포라는 증거예요. 한덕수. 한덕수. 그래서 한덕수를 탄핵한 거예요, 민주당이. 음. 민주당이 지금 면역 시스템의 총 본부거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네. 도려냈어요. 그, 네. 그 세포를. 그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하나 최상목이 왔어요. 최상무기가 또 와버렸어. 아. 최상목은 또 뭐지? 이거 최상목은 왜 이러는 거야? 아. 최상목도 아리까리해요. 그렇죠. 뭐 본인 말로는 뭐 반대합니다 이러고 뭐 개헌 반대하면서 뛰쳐나왔다고 주장도 하고. 네. 또 뭐 한덕수 씨한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는 뭐 중앙일보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최상목 예. 이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왜요? 윤석열이한테 그 쪽지 받았거든요. A4지에. 예산 관련. 뭔 내용인지 네.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밝혀졌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행히도 그 쪽지를 검찰이 확보를 했어.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그 뭐냐면 네. 지금 현재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새로운 국회를 또 만드는 거야. 네. 근데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그 예산을 야 최상목이 너가 확보를 해라 라는 내용의 쪽지였던 거야. 지령이네.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그렇죠. 내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상목이가 그 쪽지를 만약에 보고 뭔가를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심각하게 내란의 가담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쪽지와 계속 거리두기 하고 있거든요. 아. 개인적 거리두기. 쪽지와 거리를 엄청 두고 있어. 뭔가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까? 몰라, 그 나는. 지령에 관련돼서. 나는 몰라. 내란 실패 직후부터 국회가 열려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쪽지를 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한테도 쪽지 쪽지를 줬어요. 줬고. 네. 기재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고. 네. 이게 다 쪽지를 줬어요. 알려진 건 그런데 제가 볼 때 다 준 것 다 같아. 줬었다. 윤석열이? 어떤 거는 윤석열이 직접 줬고 어떤 거는 밑에 있던 대통령실 직원이 줬는데 이제 이 최상목 대행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오라 해서 갔는데 계엄한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 대통령이 중간에 뭐 나가더니 발표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러고 뛰쳐나왔다. 뭐 계엄 다 발표했는데 뭘 뛰쳐나와? 정상 얘기잖아. 기자회견을 하든가 그때처럼 다 같이 서가지고 그때는 안 해놓고서. 그러고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네. 그 차관보한테 줬다는 맡겼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검찰에 가 있어 지금. 어. 그래서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거기 보면 그 비상 입법 기구 네.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는 게 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증거거든요. 아유 어마무시한 겁니다. 국헌문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계획의 핵심은 국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수방사 벙커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였다는 진술을 고문해가지고. 조작해내가지고 고문. 막 선고 리퍼 네. 막 준비했더라고. 네. 그리고 야구방망이. 노상원이 수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를 싹 없애버린 다음에 옛날에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네. 국보위 같은 아. 그런 거를 만들어라니까 그 월급도 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최상목 필요하지. 보고 너 돈 만지는 부서니까 네가 돈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최상목 씨가 바보가 아니야. 서울법대 출신이야. 서울법대 내란관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모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쪽지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차관보한테 맡겼다. 차관보도 못 봤대. 차관보도 어렴풋이 뭐 기억나는 거는 예비비라는 얘기는 다 했어. 네. 예비비라는 얘기는 했는데 뭐를 위한 예비비인지는 얘기를 절대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야. 와.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집에 갔대잖아. 네. TV 봤다. 야 김영호 운동권 물 좀 먹었어. 나하고 동년배예요. 같은 대학이고 운동권 다 알아. 우리는. 민주화 운동했던 네,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알아. 거의 말도 못할 주사파였어. 진짜요? 그런데 왜 아, 이렇게 아니, 김영호 그럼 우린 다 알지. 세상에. 7, 8학번이야 거기. 그 나하고 학번도 같아. 그러니까 응? 7, 8인가 7, 7인가 그래. 그래갖고 아주 소문난 그 출판사하고 이랬는데 소문난 NL 주사파였어. 그래. 그 전향해서 뉴라이트로 가갖고 이제 지금 장관이 된 건데 집에 갔대잖아.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김영호 살아있네. 옛날 운동권 짬밥 살아있어요? 이 살아서 이거 위험하다.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간 거야. 아, 그래 그래요? 최상목은 뭐랬냐?
간부들한테 연락을 하고 집합을 맞아요. 시켰죠. 회의했어요. 회의했어요. 대책 회의를 했잖아. 무슨 회의했어요? 대책 회의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냥 수사하면 다 나와. 어차피. 와. 이른바 F4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네. 아 근데 그렇게 회의를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지. 그렇지. 그거 아니라 회의할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아 근데 그 말씀은 진짜 무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건 그럴 이런 수 있다는 거예요. 거죠. 왜 숨겼을까? 음. 그 쪽지의 내용을 그렇죠. 보면 그 쪽지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네. 증거는 없어 나는. 그렇죠. 증거는 없죠. 없죠. 예, 그러나 그렇게 그 심야에 국회가 그 해제 결의 의결을 하기 전에 그 회의를 하고 있다가 회의하는 도중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한 거야.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소집한 간부 회의에서 뭐 다른 뭐 금융기관장들하고 모인 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날이고 그날 밤에 12시 무렵에 아. 간부들을 집합시켜서 어. 거기서 어떤 회의를 했고 무슨 말을 했냐 이거야. 되게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씨가 계속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 대행을 맡은 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국회 몫을 지명하는 거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 아니고 의무예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고 한덕수 씨는 명백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킴으로써 윤석열의 복귀를 돕는 쪽으로 행동을 했고 한덕수는 네. 그렇게 잘린 거고요. 음. 탄핵당한 거고 최상목 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가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시간도 원래 아침 10시에 하는데 아. 오후 4시 반에 잡아놨어. 아.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을 본 거 아닐까? 야. 요 야. 암세포 안테나를 더더미를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계속 내리고 숨어 있어야 되나 올려야 되냐를 아. 고민했던 거 아닐까? 아. 그런 추측을 하면서 내가 오늘 왔어요. 야 가능성이 있는 타임 테이블이다. 이 최상목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나요? 내란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요. 예,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어요. 아, 진짜요? 예. 아, 왜냐면 그 국무위원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현장에 갔던 건 사실이고. 네. 그래 농민부 장관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거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도 검찰에 가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쪽지 바쳤어. 검찰에다가. 아, 최상목이.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입건 안 했어. 근데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네.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막 네. 속보가 떴습니다. 네. 자,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걱정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야, 머리는 진짜 아팠나 보다. 뭘 엄청난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큰 숙제가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추천목 3명 중 2명은 임명을 하고 어? 1명은 여야 합의 후 임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1명은 무슨 개소리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이 고민의 흔적이야 내가 볼 때. 연기를 보류한 그 1명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음. 그러니까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을 추천한 했고 거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은혁 후보는 일단 보류를 시켰네요. 네. 또 확실하게 네. 탄핵 인용할 사람이거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수상해 지금. 아, 지금 이제 수상한데 안 수상한 척 하는 거죠. 예, 여야 합의라는 게 무슨 개소리야. 네. 국회에서 통과돼서 왜 합의가 된 걸로 봐요. 이게 어떤 행위냐 하면 음. 최민희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을 네. 작년에 방통위원. 방통위원으로 국회 추천 몫으로 보냈더니 네. 윤석열이 법제처에 뭐 심의 보내놓고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방통위가 저 사태가 난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없어요. 국회가 추천하는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헌법에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월권이야. 이 최상목이의 이 잔머리, 이게 보통 울린 게 아닌 게 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있잖아요. 특검. 내란 특검,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해소가 안 됐다고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부권 거죠. 행사했습니다. 이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네. 이거는 탄핵이 이건 탄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암세포야. 아, 암세포 단정 지어됩니까? 저는 암세포라고 봐요. 아, 요거는 이제 권한대행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해요. 지금 이 결정을 보니까 유 작가님이 아까 얘기한 그 회의가 진짜 이상했네요. 아, 그날 계엄선포한 날 밤에. 네, 그날 밤에. 살아야 되네 본인.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쪽지에 기재된 내용, 그게 이제 국회문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국회를 폐지하고 그 국보위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그렇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협조하는 거는 기재부 장관으로 돈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네. 그거는 중요임무 종사예요. 그렇습니다. 중요임무 종사. 그러니까 내란범은 세 등급이 있잖아요. 네. 최고 등급이 수괴. 수괴. 우두머리. 우두머리. 예. 이 수괴는 사형. 이렇게 군사 반란까지 추가되면 이게 사형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사 반란 적용을 안 하면 최소 무기잖아요. 네, 무기. 최소. 그럼 중형임무 종사는 이것도 형량의 하한선이 있는 중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가벼운 3단계가 부하수행이거든요. 부하수행은 적극적인 의지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 그 예컨대 이제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은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하수행이에요. 네.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최상목 대행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비상입법기구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만약 기재부 네. 그 공무원들한테 했다면 아이, 이건 이거는- 거의 중요 임무 정사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공범이에요. 김용현급으로 갑니다. 맞네요, 지금 세상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야. 떼거지로 나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나? 민주당에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해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범임을 자백한 거라고 봐야 돼요. 내란 아. 공범임을. 예. 스스로 이 건강검진 이 세상에 알려준 거야. 이거는 뭐야, 스스로가. 자백한 거다. 아. 야. 왜냐면 헌재도 오늘 회의를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빨리 임명하라고 임명을 했죠. 하라고 네. 했어, 세 명을. 엄청 재촉하고 헌재에서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리고 헌재도 뭐라고 그랬냐면 임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아, 다 했잖아. 다. 근데 지금 이런 아니 제도로 지가 보면- 뭔데 두 네.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된대. 무슨 국회가 기준으로? 선출한 사람을 그렇죠.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잔머리 쓰다가 음. 이게 너무 본인이 위험한 상황임을 자백한 거야. 맞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거지. 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입건돼 있는 특검법을 거부한 건 이해관계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상한 이론은 되지 말고요. 나는 사실 최상목 씨가 좀 더 영리하게 기회주의를 할 줄 알았어요. 서로 자기가 중요 임무 종사였다고 해요. 그건 어차피 기였든 아니었든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든 자기가 뭐 어느 정도까지 했든 간에 지금 와서 이 내란 사태를 끝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에만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미 저지른 거는 다 들키게 돼 있어요. 네. 그건 감출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네. 그 바탕에서 내가 좀이라도 피해를 덜 입으려면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렇죠. 하면 재빨리 기회주의적으로 진영을 갈아타가지고 그렇죠. 이쪽으로 반 내란 진압 세력적으로 가담해서 꽉꽉 늦질러야 그렇습니다. 그래 한지성 괘씸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반성하고 그 공을 세웠다. 네. 좀 봐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요거는 또도 아니고 걔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실제로 권성동이한테도 욕 먹고 있어요. 양쪽에서 다 욕먹겠구나. 지금 가장 내가 볼 때는 나는 머리를 많이 썼는데 네. 가장 나쁜 수야. 그럼 두 명은 임명이 된 거예요? 이제 임명되는 거죠. 바로 임명. 네. 바로 임명되는 거예요. 네.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아,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가 이제 대통령이 마은혁 후보자 보류한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또 넣어야 돼. 그렇죠. 헌재에다가 바로. 그럼 헌재에서 바로 즉결을 해가지고 이걸 위헌이야. 임명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현재도- 헌재는 요거는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헌재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하는 기관처럼 보이거든요. 요거는 칭찬을 해도 됩니까? 아니 예. 왜냐하면 이 다 썩고 있으니까 칭찬하려다가도 아 내가 또 틀릴 수 있어 해서 칭찬을 또 주저하게 되는데 헌재는 어떻습니까? 헌재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게 사실 2명은 일단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8명이 되잖아요. 8명이죠. 근데 사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공보관이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렇게 그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의결이 가능한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활발하게 토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네.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게 왜요? 헌법재판소는 네. 헌법재판관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그렇죠. 판사를 잡아들려고 아, 했잖아. 그렇죠. 아 그럼 법관을. 예. 원래 내가 이거 가는 데마다 하는 얘기인데 원래 법관은 안 잡아놔도 돼요. 법관은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분위기만 쫙 이렇게 하면 다 따라와 원래. 더 모여. 칭찬이에요. 나는 그 칭찬할 줄 알았네. 아니 지금 재신무죄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이 재신무죄 사건들은 다 판사들이 유죄 때린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예. 아니 뭐 박정희 전두환 때 판사가 말 안 듣는다고 잡혀가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일체 없어. 고문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아무리 고문당했다고 상처 딱지 보여줘도 들은 척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판사들이. 네. 그러고 나서 왜 그럼 재신무죄를 다 하냐? 세상이 바뀌었거든. 또 바뀐 세상에 적응해서 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판사들은 정치 권력이 막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도 판사는 판결로 말해라서 한 말도 안 해요. 근데 판사를 잡아가잖아. 네. 잡아가지도 않았어. 잡아가는 명단에 판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명이 막 나와. 나 처음 봤어요. 법원에서 뭐 성명 내는 거. 네. 공식적으로. 네. 국민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거는 모른 척 해놓고 아. 자기들의 권익에 위해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판사들이. 아. 아니,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 암세포들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 전에 암세포들은 그러지 않았어. 요 암세포들은 특이해가지고 아무나 마구잡이 공격하는 거야 이게. 응? 그래갖고 뭐 유전자 변이를 시키려고 막 공작을 하는데 말 잘 안 들어. 그럼 잡아 들고 패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에요. 대법관 고문하려고 예, 그랬어요. 고문.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관. 네, 어. 맞아요. 그다음에 현 부장판사. 네. 뭐 야당 대표 무죄 줬다고. 네. 이거는 과거 어떤 독재자들도 이렇게 왜냐면 이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지금 판사들이 열받게 한 거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아.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데
노상원이 야구 방망이로 예, 야구 방망이로. 자기가 직접 취조하겠다고 네. 그랬잖아.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 자기가 맞춤형으로 자기가 1대1로 그렇죠. 취조하겠다 그랬어. 네. 노상원이? 노상원이가. 너 태양이 그 시기에 내가 방맹이로 이해한 거야. 노태영이는 건들지 마라 내 거다. 내 사무실에 야구 방망이 갖다 놓으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잘못 알아들었네. 저는 판사들이 화가 났다고 해서 지금 이제 권한 대행들이 자꾸만 임명을 미루고 해서 화가 났다는 건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알아들었어 아, 지금. 네. 감히 판사를 건드려 이래서 이번 암은 아주 악성이 앓게 된 거야. 이번 하면 약성이다. 야, 우리도 해야 하는 암이었어. 그렇지. 왜냐하면 대법관을 건드리는데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건드리지 말란 법이 없잖아. 그 윤석열이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예. 그럼 너희 새끼들 내가 지난번에 있을 때 빨리 기각 안 했지. 다 잡아들여.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 공포감만큼 강력한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180일 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헌법에 따라서 180일 동안 결정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해봐요. 큰일 나지. 뒷골이 땡기는 거야. 그렇지. 기각 못해. 탄핵 기각하면 죽는 거야. 헌법 재판소. 그걸 비굴하게 살려달라는 거 비는 꼴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 인용해갖고 보내버리지. 요렇게 제가 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심장이라고 보면 되겠네. 원래 심장은 암이 안 걸리거든. 심장. 근데 이번에 야야 우리도 야 걸릴 수 있다. 난리가 난 거야 심장. 여기도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6명 체제로 의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 중이다라고 한 얘기는 6명이 만약에 그냥 추상적으로 6명이서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해 안 해. 이러면 합의가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 7명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6명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 윤석열 탄핵으로 예를 들어서 그거든 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안건에 대해서 6명이 만장일치가 됐어. 네. 그러면 3명이 더 있으나 없으나 결론이 같잖아. 그렇죠. 왜냐면 9명 체제가 돼도 6명 이상이 그렇죠. 찬성하면 되니까. 같은 찬성이 되면 인용이 되니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6명 모두가 탄핵 인용이다. 이렇게 되면 6명이서 의결해도 9명이 한 거나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건 돼. 라고 헌법재판관 6명이서 결정을 하면 네. 6명 모두가 인용일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반대해서 기각 이건 결정을 못 해. 왜냐면 7명 이상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3명이 더 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 그렇죠. 6명 모두가 탄핵 인용이다. 이러면 9명이 있으나 6명이 있으나 결과가 똑같아. 그렇죠. 이 경우에 우리가 의결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 건 심리를 계속해가면서 윤석열 탄핵 건 심리를 계속해가면서 야 이거 인용해야 돼 기각해야 돼 라고 서로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모두가 인용이다. 그럼 모여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그래서 결정해버려.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왜 6명이서 안 돼? 라고 우리 헌법소원 낼까? 그럼 또 우리한테 가져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어요. 없죠. 네. 거기다가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다면 법원에다가 이거는 무효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관을 잡아다 줘 팬다고 그랬잖아. 아 그러네. 전직 대법원장을 팬다고 그랬잖아. 이거는 법원에 갖고 가도 안 돼요. 안 돼. 네, 대법관을 잡아다 현직 대법관, 전직 대법원장을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 그래서 정도가. 이게 와. 진짜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 암세포들이. 다행이야.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냥 6명으로 갔어도 나는 그래요?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그러면은 흰머리도? 그러면 안 그래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헌재가 우리 6명이서 결정할지 말지에 대한 지금 검토가 있다라는 것은 얼추 6명이 뭔가 탄핵 인용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주시면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정영 씨. 이미 받았는데 받았죠. 뭐. 끝났어. 그냥 입금 그거 끝난 거지. 그럼 감옥 가라. 아니 우리 저형 취직 시켜준 거 뭐 나 헌법재판관 시켜준 거 그건 이미 고맙긴 지난 한데. 일이잖아. 아니 그 국가 공무원이 그런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 권한 행사를 할 때 흔들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거라고. 스스로는 또 스스로 합리화? 좋은 명분이다. 아주. 남편 사니까. 오히려 좋은 네. 명분이야. 그러니까 그 어. 잠깐 얘기한 거하고 동일한 개념인데 결국은 재판관들도 여론을 봐요.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보수가 훨씬 많았어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데도 탄핵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면이 됐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야 듣고 보니까 여론보다는 자기 살고 죽고 이런 거야.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굳이 6명이서 그거를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었거든요. 브리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 임명해라고 하고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는 공식 입장 내고 6명이서 그 의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빨리 임명해. 임명하면 우리 6명이서 인용해 버릴 거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어요. 근데 이런 해석을 세상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암덩어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렇죠. 세상에 전파가 되면 그치. 다른 암덩어리도 빨리. 위축되는 거지. 그치. 꼭 뭐 방맹이로 뭐 법관 팬다 이런 거 없어도 네. 법리상 이번에 너무 명확해요. 그렇긴 하죠. 그 쟁점 4가지로 첫 번째 그 변론기일 준비할 때 정리를 했잖아. 네. 보면 너무 명백해가지고 네. 심의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없죠. 어떻게 보냐면 6인 체제로 갔으면 네. 2월 중순이 넘어가기 전에 끝났을 거다 이거. 오히려 속도가 빨랐을 오히려. 거다. 예. 왜냐하면 만장일치가 되면 바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빨라요. 근데 지금 일단 두 사람은 다 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또 민주당에서 밟겠지. 헌법소원 내든가 이래가지고 헌법 한 명 더. 신속 심리해서 한 명 마저 임명하게 해달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구인 체제로 가서 빨리 끝내야 돼. 나는 아무리 늦어도 2월 말을 안 넘기리라고 봅니다. 헌재가. 네. 그거는 뭐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좋겠네요. 예. 진짜 우리 작가님 접대 사설에서도 판사 빙의해가지고 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탁월해. 맞아. 오늘은 암 말씀해 주시는데 이분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시나 할 정도로 약간 너무 저 전직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었어. 아니, 이분이 의료를 준비하시나. 야, 우리랑 같이 논다고. 아니, 너무 장난 아니야 이분은. 복지부 장관이었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내생남이야. 네. 네. 야, 그리고 깜짝 한때 놀랐어요. 네. 대선 유력? 잠룡 잠룡. 지지율 1위였어. 잠룡이 뭐야? 아니 그러니까 미래 권력 1위였다고. 아. 미래 권력. 예.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그러면은 잠룡. 그런 거는 다 아침 안개 같은 거야. 해 뜨면 다 사라져. 네네. 다음 대선 때 나오세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왜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또 내가 얘기하잖아. 요새 서울 시내 전국적으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플랜카드 하얀 바탕에 엄청 지금 붙여놨잖아.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쉬지 않만하게 이름 박아놓고 그렇게 네. 자기 당 이름이 창피한가 봐. 그런데 그 내란 세력 암세포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은 야 이거는 야 이거 제대로 된 신약이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표적 항암제야.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네. 그거는 건보 적용해주지 말라고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야. 네. 표적 항암제. 항암제. 네. 자,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오늘 사실 우울하게 방송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희망찬 2025년을 아좀 뭐 새해답게 14년을 그래도 맞아야지.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만하면 되지 뭘 또 따져. 아니야. 왜냐면 다 잘 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앞으로를 위해서도 언론 이야기는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언론 이야기. 예. 사실 윤석열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론이 만들었잖아.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발암물질이야. 1급 발암물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암이 실제로 생기니까 아유 저 암 생겼다 어떡하냐 걱정해줘. 그게 아니야. 암하고 정상세포하고 1대1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취한다. 네. 아니 탄핵 찬반 집회 대결 이런 식으로 보도하잖아. 맞아요. 말이 돼 그게? 언론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내란이 딱 터지고 나서는 그래도 나 윤석열을 비판했거든 언론도.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를수록 점점 그거를 공방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번 그렇게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다 이거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몽둥이. 아니 어떡할 거야? 언론은 아니 진짜 너무 이게 미래가 없어 미래가. 그러면 그들이 또 누군가를 또 암덩어리를 또 만들어. 그래놓고 또 암덩어리 욕해 혼내. 그리고 또 암덩어리 만들어. 그렇게 해서 먹고 살잖아. 그렇게 해서 먹고 맞아요. 살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굶겨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생태계 안에서는 선순환이 되는 거야. 그건 뭐 언론 쪽에 하시는 분들이 아, 해결하죠. 이거 좀 나보고 진짜- 뭐 그것까지 뭐. 미치겠어요 저는 정말. 진짜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생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언론사들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사 보도를 전문으로 할 수 아예? 있는. 예. 그럼 물을 경쟁 타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더 경쟁을 시켜놓으면 생존을 하려면 시청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받아내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편 하나 10개 좀 더 그렇죠. 허락하자. 제 생각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국가에서 하는 자기 출연하려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자기 아, 출연하려고. 그래 우리 매불쇼도 종편으로 가야 돼.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보수 종편 4개가 보수 성향이잖아요. 물론 JTBC는 약간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처음에 보수 언론사들, 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준 게 이명박 정부가 본인이 이명박이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보수 언론사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네. 요 카르텔 깨야 되고요. 두 번째, 국가에서 집행하는 광고 저는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거 좋아. 네, 그거 그거는 좋아. 차라리 지역 그게 언론사, 핵심이야. 중소 언론사 차라리 이런 유튜브에 쪽으로- 광고해. 그러니까요. 매불쇼 같은데 차라리. 정부가 네. 확 때리면 좋잖아. 아니 근데 그 대기업이라든지 정부들도 거기에 광고 넣으면서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맞아요. 무슨 비극입니까? 세금 낭비 아니에요? 매불쇼에 우리 아. 저 아지오 구두 한번 딱 나오면 그냥 매출이 팍 늘어. 좀 늘었나요? 그때 나왔을 때요?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경쟁을 부추겨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이제 면역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뭐 제도적인 개혁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들 개개인의 그런 언론에 대한 면역력, 그럼 유식한 말로 리터러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론사들이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말하는 유명한 언론사들, 네. 유명한 언론사에 글을 싣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인 거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죠? 네. 이상한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 예, 솔직히 그분들이 뭐 그 신문에 내서 포털에 안 올리고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이러면 몇 명이나 그거 보지. 보도하겠어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거든. 그게 자기의 맞아. 포털에 올라가니까. 맞아. 그래서 되게 뭐나 되는 줄 알아. 맞아. 예,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요즘 나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되게 좋아. 그래서 일부러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 면역력을 얼마나 시민들이 기르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지금은 많이 극복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엉터리 기사를 쓰면 이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막 댓글에다가 비판하죠. 똑바로 안 해 막 맞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거냐면 예컨대 기후 위기는 중국이 조작해낸 그런 가짜 뉴스야. 기후 위기라는 거는. 라고 트럼프가 얘기해요. 네. 그럼 막 언론들이 막 보도를 하잖아. 음.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 근데 100분 토론 소집해서 기후 위기 정말 중국의 조작인가? 그래서 두 명씩 앉혀가지고 토론을 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적어도 기후 위기의 실체에 관한 한은 어떤 과학 논문도 그걸 부정하는 논문이 없어요. 그게 팩트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기후 위기는 중국에서 미국을 공격하라고 조작해놓은 그런 가짜 뉴스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의 의제로 다루면 안 된다는 그렇지. 뜻이에요. 또는 이건 진짜 맞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다. 흡연이 그렇지. 폐암과 관계가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어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99.99%의 의학 논문들은 다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0.00001%의 논문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또 탁 갖다 놓고 반반씩 붙여.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보자는 우리 언론의 태도가 이거랑 바로 거의 그거야. 비슷하지 않아요?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이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행의 대행, 싶습니다. 네. 개뿔 이게 다 개소리예요 이런 거. 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을 국무위원들이 하도록 돼 있고 대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건재 순으로. 근데 최상목이 또 탄핵이 됐다. 그럼 교육부총리가 하는 거예요. 이슈가 그냥 대행이에요. 네. 대행이 아니라고요. 아니지. 이 얘기는 국회에서 하는 국무위원 내란 공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려는 맞습니다. 보도거든요. 네. 이게 이런 식의 이런 엉터리 보도들이 횡행하는 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걸 알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교묘해서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매불쇼가 네. 그 1000만 회 조회 뭐 이런 거 만들면 돼. 그렇지. 그러면 돼. 그 구독자 500만. 그러면 돼요. 조회수 1000만. 이러면 예. 이런 문제 다 해결돼. 예.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걸 교묘하다고 하냐면 합리적인 척하는 인물들을 언론이 엄청 잘 모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게 막 뜨거웠잖아요. 뜨겁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그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한덕수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한덕수를 탄핵하는 민주당은 폭력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정치로 풀어야 된대. 진짜 완전 이거 죽은 말이잖아요. 하나만 하는 이거 얘기죠. 의미도 없는 말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건강하다고 하는 언론들은 딱 요런 캐릭터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논설위원 이런 사람이 종편에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뭐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뭐 출석요구서 수령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 예, 뭐 그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러잖아요. 같은 사안인가? 그러면 진행자는 아무 말 따로 넘어가요. 그게 같냐고. 그게 가벼운 신호 위반을 했냐 안 했냐로 논란이 있는 사람하고 네. 그냥 광장에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 트럭 몰고 들어가서 막 사상을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하고 그게 같냐고. 네. 근데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레거시 미디어 저널리스트들께서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어떤 균형 있는 어떤 태도인가?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아, 이제 유시민 작가님을 비롯해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안 쓰는 듯하면서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언론사가 네. 어. 그 해당 언론사들이. 내가 그래요? 맨날 친윤 언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비판에서 상당히 자유로웠던 언론사들이었는데. 그렇지. 네가 떠들거나 말거나 난 내 그쵸. 맘대로 할 거야 이랬지. 근데 이제 이번에 내란 사태를 계기로 그런 얘기들이 막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를 해주거든요. 야, 무슨 얘기까지 하면 야 5.18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어. 그러면 광주 학살당한 시민 한 명 여기 세우고 학살한 신군부 세우고 이 찬반 토론 붙이는 게 중립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네. 그런 식의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균열이 막 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막 비판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토론하다 보면 맨날 이재명 공격하잖아요. 네. 윤석열을 실드를 못 치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냐면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예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행한 인간 사냥의 피해자예요. 윤석열 지가 그 표현 쓰고 있죠. 예, 지금 지가 인간 사냥 당한다는데 과거에 윤석열이 프레데터처럼 인간 사냥을 했단 말이야. 프레데터가 영화에 보면 인간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보였다 말았다 하고 보이지 않는 사냥꾼. 그러고 인간보다 더 우월한 무기를 막 써갖고 막 일반적으로 인간을 막 죽여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프레데터였다고요. 근데 이 프레데터가 무기가 안 통한 거야.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해버려가지고.
그다음에 직무가 정지됐네. 그러니까 눈에 다 보여 이제. 아무 놈이나 가서 두들겨 팰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레데터가 땅바닥에 앉은 채로 왜 프레데터 사냥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씨에 대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타령을 하는데 그런 거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제1야당의 대표, 거래야당의 대표를 5건이나 기소해서 네. 5개의 법정에 5개의 법정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이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인정을 할 때 네. 그때 비로소 이재명을 가리켜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다는 거는 검찰 독재를 승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말을 쓰는 거는 검찰 독재 협력자들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 쓰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는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 피해자다. 그렇게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타령은 좀 그만해라. 그 언어 자체가 더러운 언어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의 실체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건 뭐 이견이 없잖아. 그럼요. 정상인이라면. 난 그래서 이 윤석열이가 수사했던 거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더 해야지.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의 이런 실체를 보면 자기가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이 쿠데타 계획과 다 연관된 거예요. 그게. 아, 내란도 벌이는 사람인데. 조국 사냥과 이재명 사냥은 전부 이번 내란 범죄와 거의 동일한 차원의 그렇죠. 직권 남용 권력 사유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문제 의식이 1도 없이 자기들이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서 등거리로 균형을 지키면서 중립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편을 안 들면서 이재명을 그렇게 6건씩이나 기소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던 것처럼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면무도회라는 거예요. 전부 네. 이거는 그 검찰 독재에 대한 부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딱 내란 요때만 이상한 사람이고 그건 아니지. 나머지는 그럼 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되잖아. 그건 아니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작가님.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윤석열 혼자서 한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그렇죠. 혼자면 한동훈도 같이 했고 검찰 집단이 다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암덩어리 떼어내자고 하는 건강해 보이는 언론사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평가해. 나는 정말 이것도 너무 불안불안하거든요. 저는 다 검찰 독재의 공범들이라고 봐요. 저는 매우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검찰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검찰 개혁은 돼요. 무조건 되는 거죠. 예, 검찰 개혁은 돼요. 아니 그 갑자기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내란 사태 때 그 여성분들이 광장에 많이 나와서 정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보였던 2030 남성들, 2030 남성들은 별로 좀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있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요. 그 지금 그 무슨 통신 이 기지국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그 탄핵되던 날 여의도에 최대 모였을 때 60몇만인가 예. 이렇게 모였고 그 중에서 성별 연령별로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 보면 2030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실제. 남자들은 4050이 많고요. 네. 그 20대 30대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나왔죠. 예.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준석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이준석이 이준석 어떻게 해석하는데? 남자들이 20대 남자들이 군대가 있다. 아이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는 훨씬 더 젊은이들하고 많이 그렇죠. 교류하셔서 근데 이런 아실 이제 것 분석은 우리 작가님이 해야 거기에 새붙이는 역할이 있고요.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30 남성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2030 여성들은 그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같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와 근데 근데 몇 년 저는- 전부터 완전 달라졌어요. 아, 와 너무 아니더라고요. 네. 투표율도 2030 여성이 더 네, 높고 그건 알고 한참 있었습니다만. 전부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용수철 원리 비슷한 건데 많이 억눌려 있다가 이것이 펴질 때는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정치적인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해소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성차별이나 고정적인 어떤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이나 이런 거에서 이 젊은이들끼리는 안 그렇지만 사회에 나와 보면 네. 뭐 기업의 그 네. 경영진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공무원 뭐 처음에 뽑힐 때 비율과 나중에 그 국장급 이상의 비율 이런 걸 보면 유리천장 같은 게 여전히 있다는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여성들이 다른 모든 면에서 남자들과 동등해요. 교육 기회라든가 뭐 어떤 취업 활동이라든가 다 동등합니다 지금. 근데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과거 가부장제 문화라든가 제도라든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예민해요 여성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끼거든. 공감 능력. 예, 더 많이 공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다가 기회가 생기면서 스스로 이걸 영역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러면 되게 신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하니까 되네. 그렇게 하니까 네트워킹해서
의사표시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뭐 2030 남자들을 비방했다는 식으로 또 많이 공격을 하던데 저는 사실 그래요. 남자들이 머무르는 공간이 좀 불건강한 공간이 많아요. 여자들보다. 여성들이 여성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 또 건강한 건 아니지만 남쪽 커뮤니티들이 너무 불건강한 커뮤니티가 많아요. fem코라든가 뭐 일베는 말할 나위도 없고 꼭 정치 갤러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문화계 뉴스나 뭐 연예인들 다루는 거 이런 걸 다 가보면 저도 그거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냥 그 냄새나는 재래식 변소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둡고 추한 네. 어떤 것들을 익명 뒤에 숨어서 네. 마구잡이로 배설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연예 뉴스나 이런 거 스포츠 이런 거에도 네. 그거는 꼭 정치 갤러리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 쓰레기장 같아요. 냄새 나고 왜 거기서 노냐는 거예요. 아 오늘 또 난리 나겠네 뵙고. 제가 이제 또 위축되네. 그런 데서 놀지 말라. 아 위축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2040 남자들이 다 뭐 네. 쓰레기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다른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약간 머쓱한 거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이 이미 전체를 차지하고 막 그 분위기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아 광장을. 네, 거기 끼어들기가 왠지 조금 머쓱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별로 큰 일도 안 생기고 있고 우리가 뛰어가서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이 내란에 대해서는 똑같이 분노하지만 네네. 그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2030 남자들도 뛰어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할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약간 애매하고 머쓱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연예부 기자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눴는데 팬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뤄지고 있잖아요. 시위가. 그분들은 트위터에 기본 500명, 1000명 모이는 거 조직하는 건 되게 쉽대요. 이번에 그 트랙터 시위 때도 어떤 한 분이 트위터에 올렸다가 아, 그래? 모이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500명, 1000명이 된 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조직 결속력이 되게 강한데 효능감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재밌거든, 뭐가 되면. 아이돌들을 보면서 이 야광봉을 흔들었는데 이게 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어? 이 계기로 탈덕한 분들도 솔직히 많았대요. 와. 아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 봤구나. 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이 조직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제 결속력이 생긴 거죠. 와 뭉클하네. 침잠해 있던 T 세포들, 그리고 대식 세포들 네, 이런 네. 면역 세포들이 위로 막 올라와서 암 세포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반짝반짝하고 아.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펜코 말씀하셨으니까 펜코가 진짜 좀 괘씸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윤석열을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을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저랑 다를 게 없어요. 네. 똑같아. 그다음에 이준석 해야 돼. 뭐. 똑같아. 나랑 다른 거는 딱 하나야. 이준석을 옹이하느냐 비판하느냐 차이야. 근데 나보고는 좌빨이래. 아 이준석이 무슨 존재길래 그 사람을 비판하면 좌빨이 되는 거야. 이준석이 양도구역했다고 울면서 난리 쳤잖아요. 죄송하다고 근데 자기가 그거는 윤석열 만들었다고. 레거시 미디어도 똑같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해놓고서 네. 지금 다 윤석열 비판하잖아요. 어. 똑같아요. 그럴 때 이런 말 해주고 싶죠. 시끄러 임마.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거 괜찮지 않았나요? 저는 아주 해. 오늘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주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다. 뭐 제 분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적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 교수님. 유승민 작가님. 아니 지금 나라를 살리자는데. 자기 분량을 아니, 그거 왜 지금. 그러십니까 진짜? 제가 기도했잖아요. 네. 네,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욕을 안 먹어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 최진봉의 생각이 뭔지 모르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2024년도에 정말 1월 둘째 날부터 이재명 대표 그렇죠. 테러 네, 맞아요. 사건으로 아. 판례를 시작을 해서 아, 그랬나요? 12월 31일 뭐 체포영장 발부까지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까지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중간에 총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 선생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같은 경사도 있었고 하지만 연말 와서 제주항공 참사와 너무 힘들어. 윤석열 내란 뭐 이런 너무 힘들어. 하여튼 끔찍한 2024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저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거나 좀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건강하게 잘 살아가던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도 책임이 좀 있고 또는 뭐 하여튼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이유들 때문에 큰 실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어요. 네.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실수가 내란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왔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야당과 함께 이를 극복을 했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완전무결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개인도 없고 기복 없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우리가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소용돌이가 앞으로 그 10배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어떤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2025년 이 한 해에는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전체에게도 지난 시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보다는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희망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이 나빴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우리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2년 반 겪었던 이 큰 소용돌이에 대한 기억을 절대 살아있는 동안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또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소망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하나는 초를 좀 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실수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령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를 수 있다고 쳐요. 종이팩에 가려져 있으면 먹어보고 야 이거 상했구나 해서 그때 자각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은 유리팩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상한 거 다 알았잖아요. 몰랐습니까? 아니, 몰랐던 사람들 많으니까. 에이 이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썩은지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나는 그 얘기를 그거 지금 조선일보는 애들 사고 있잖아요. 논술위원들이 이 있죠. 정도인지는 이렇게 몰라. 썩어서 부패한 줄은 몰랐다. 다 알았지. 대충 조금 쉰 줄 알았는데 아이고 썩었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다 같이 그렇게 채무를 갚아가는 느낌. 저는 그때 썩었다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는데. 했는데 그 좌파 선동가라고 막 아, 그때 썩었다고 하는 사람들 막 음모론가 막 좌파들 막 이러고 막. 나한테 댓글로 너 정치 환자다. 넌 너무 편향돼 있다. 맨날 그랬잖아. 저 친구들한테 절교 많이 당했습니다. 아이. 너 빨갱이라고 편향의 이러면서. 개념 사역이 있잖아. 편향하면 저죠. 아, 진짜 근데- 외로웠어 좀.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신경 안정되잖아. 지금 밥 먹으러 가면 밥값을 누가 막 내고 내주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아유. 게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밥값 다 모아도 벌금 못 내. 아니 그거 확정이에요. 야, 이렇게 아니 보고까지. 진짜 토를 이런 식으로 쳐요 지금. 확정이야. 오늘 지금 진짜요? 확정이야. 대법원 안 가도 돼요? 아니야. 확정이야, 확정이라고. 평생 얻어먹으면 그런 아. 거는 아니, 좀 너무 많이 하시죠. 2천만 원인가 그러던데? 확정이 아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제가 탕수 안 했습니다. 네, 확정이야. 그 계속 그 소송한다고 나라에 패기치기 싫어. 아, 네. 그럼 책을 한 100권을 더 사야겠네요 지금. 네. 여러분 굳이 책 이걸 언급한 건 네. 브랜드 셔먼에 대한 보복이 아니야. 아니야. 유시민 외로웠다고 하니까. 예. 예. 외로웠다고 하는데 벌금 얘기. 아니 왜냐면 얼마나 외로웠겠어 진짜. 그쵸. 네. 맞아요. 지금도 뭐 네. 기자들은 나를 가짜 뉴스나 퍼뜨리는 그런 좌익 선동가 뭐 유튜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편도 그렇죠. 네. 아, 네, 그래 좀 소수죠. 속상합니다, 배달소의 진짜. 국민들은 진짜 영웅 같은 분이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는 사실은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싸웠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잘 싸웠어야 되는데 이제 민가에 총질해가지고 벌금 낸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입증을 못 의혹 제기를 하고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또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너 국가에다 500만 원 내서 내고 또 민사 갔더니 또 쟤한테 얼마 줘 이래갖고 주고 했어요. 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싸움 과정에서 내가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 거거든요. 네.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일부러 뭐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네. 사실 제가 뭐 한동훈 씨한테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관심이 있었겠어요. 네. 소위 고발 사주 사건이나 혹은 뭐 그 채널 A 사건 때 그 녹음 이런 거 공개되면서 나에 대해서 막 험한 말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도 열받아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지. 네. 서로 총질하다가 오발사고 낸 거예요, 제가. 뭐 오발사고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고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연봉도 센 판사들 거기 뭐 법정에 묶어놓고 뭐 법원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2, 제3의 민폐다. 이렇게 해서 그냥 1심에서 나갈게. 그냥 주고 말자. 아유. 그랬더니 한동훈 씨도 또 그 소송 계속하는 게 자기도 좀 민망했는지 네. 그쪽도 뭐 무슨 뭐 5억인가 뭐 10억인가 청구했는데 3천만 원 나왔는데 탕수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된 한동훈은 거고. 지금 저 시민들이 살려줬어요. 아, 그거에 시민이. 감사해야지. 아, 그렇지. 자, 오늘 새해 그래도 새해답게 뭐 좀 신경 안정돼 좀. 조금 희망적인 네. 맞아요.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 같아서 아유 그래 이 자리 잘 마련한 것 같다 스스로 좀 대견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최상목 씨는 웃긴 것 같아요. 아이고야. 최상목 씨는 식어든 떨지나 말지. 식어 떨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최상목 씨는 권성동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있다는 점. 네. 본인도 요거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렇지. 본인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 안 당하면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최상목이. 네. 이런 걸 바둑에서는 전문용어로 꼼수라고 해요. 꼼수야. 맞아요. 꼼수예요. 예,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귀에서 두 집 내고 살라 그래갖고 바둑을 이기겠어요? 아, 다 보였어. 새해에도 매부쇼가 웃으면 책임져 주실 거죠? 많은 분들 많이 힘드셨거든요. 네. 진짜 힘 잃지 마시고. 네. 저도 정말 유쾌하게 좀 웃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 좀 힘들더라고. 그치. 네. 그저께 방송은 특히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댓글에서도 진짜 이 매부쇼를 힘내는데 맞아요. 체육이 울상이니까 아. 속상했다. 네. 욱하지 마, 욱하지 마. 죄송합니다. 이름이 욱이잖아요. 그래서 욱하는 건데 저는 근데 이 시대에 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욱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일을 채우게 하고 있는 거고
하고 네. 매불쇼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욱하지 않을 때 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잘하고 아무도 있어요. 하지 않을 때 다 멀어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다 멀어질 것 같아요. 욱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는 진짜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도 새해 복